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곳은 울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1년 7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울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 박 씨는 평소처럼 손님들의 안주거리를 준비해서 자신의 일터인 단란주점으로 출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시간 정도 혼자 일을 하는 도중에 밤 9시 반쯤 됐을까요? 여종업원 김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제가 손님 많으면 도우러 갈까요? 하는 내용의 전화였어요. 이렇게 통화 후 30분이 지나고 종업원 김씨가 단란주점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이 사진은 참고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종업원이 오고 나서 오히려 손님이 점점 늘게 되면서 일이 바빠집니다. 결국에 다음날 7월 4일 새벽 2시경이 되어서야 손님이 좀 빠지고 두 사람에게 여유가 생기게 되죠. 울산에 있는 박 씨의 단란주점은요,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건물은 지상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제 주점 내부군은요, 사방 이 벽면을 따라서 약간 방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형태로 방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중앙엔 큰 홀이 있었는데요. 이 홀 한가운데는 직사각형 테이블 1개, 그리고 소형 원형 테이블이 1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큰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새벽 2시 50분쯤 됐습니다. 단란주점이 있는 건물의 2층에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 사장이 잠깐 바람을 쐬러 나와요. 그런데 이 밑에 단란주점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걸 듣게 되죠. 그가 뭔가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밑에 내려가 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부를 열어봐요. 그런데 2명의 여성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참혹한 광경이었어요. 이 주점의 중앙 홀의 바닥은 완전히 다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그렇죠, 여주인과 여종업원이었어요. 자, 주인 박 씨는요, 중앙 홀에 큰 테이블 옆에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있었고요. 종업원 김 씨는 홀 안쪽에 원형 테이블 옆에 바닥에 천장을 이제 보고 누운 상태였어요. 당시에 이제 주인 박 씨는 배와 등, 머리 쪽에 약 5군데에 칼에 찔려 있었고요. 김 씨 같은 경우는 배와 가슴 쪽에 4군데 칼에 찔려 있었어요. 중국집 사장님이 너무 당황을 했죠. 그런데 박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종업원 김 씨는 숨이 붙어 있었고 힘겹게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중국집 사장이 바로 경찰과 구급대를 불렀고, 구급대원들이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김 씨를 곧바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게 됩니다. 사건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경찰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을 7월 4일 새벽 2시 21분에서부터 2시 50분 사이로 보고 있어요. 자, 왜 이 시간대로 보냐? 사망한 김씨 있죠? 종업원 김씨가 새벽 2시 17분에 누군가 통화를 했어요. 자기의 지인과요. 근데 그게 약 4분 정도가 지속이 됐죠. 그러면 통화는 21분에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최초 발견을 했던 중국집 사장이 이 현장을 목격한 시각은 2시 5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끝나고 김 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게 마지막 시점이 21분이었고 사망을 확인한 게 50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건 21분에서 50분 사이, 약 30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자, 중국집 사장의 얘기에 따르면요, 새벽 2시 10분부터 사실 그는 40분 정도 담배를 피우면서 이 단란주점 상가 주변 상가를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단란주점 입구에서 3명의 남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남자 1명이 서성거리는 걸 목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단란주점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이런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국집 사장이 들었다는 그 남자 3명, 봤다는 그 남자 3명이 그 안에 있다가 이들을 죽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먼저 발견된 시신부터 보겠습니다. 부검을 했어요.
이건 참고 사진입니다. 자, 이 부검의 결과 사인은요, 예리한 칼에 의한 자창으로 인해 사망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여기서 이 부검을 통해 사망 도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범인의 정확한 숫자, 그리고 범인의 살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현장에서, 물론 이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흉기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신체에 몸을 찌른 건, 직접적으로 손상을 가한 건 예리한 칼 같은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머리에 둔기로 인한 상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칼 외에도 둔기가 쓰인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칼이 한 종류가 아닌 거예요. 최소한 2종류 이상이었어요. 한쪽은 둥근 모양의 외날 칼, 그러니까 한쪽에만 날이 있는 형태고, 다른 건 양쪽에 다 날이 있는 양날 칼의 형태의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까지 최소한 우리가 보는 걸로 사망 도구가 3개나 사용이 되죠. 그리고 박 씨가 이제 옆구리 쪽에 사실 그 상처가 꽤 컸어요. 그래서 살해 현장에서 내부 장기가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의 칼로 찔렀을 때는 내장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상처가 나서 내부 장기가 밖으로 나왔느냐? 이런 상처가 나오려면 보통 칼로는 안 되고 톱니의 모양이 있는 칼이어야 된대요. 그래야만 이렇게 큰 상처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범인은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약 4개의 무기를 사용했어요. 1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무기를 사용했다는 건 범인은 1명이 아니고 최소 2명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좀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자, 처음에는요, 이게 강도살인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왜냐? 단란주점이고 손님들이 내고 간 돈이 있었을 테고. 현장에서 여주인 박 씨와 그 주점의 현금 보관함 있죠? 거기에는 그 136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강도살인을 만약에 하려고 왔다라면 돈을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면 살인이 일어나서 결국 강도살인이 됐을 텐데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강도살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여기에 원래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죠. 여기에 원래 500만 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원래 얼마가 있었는지 아는 건 오직 종업원과 주인뿐이에요. 근데 이 둘이 사망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를 도난당했는지 돈의 액수는 알 수 없어요. 뭐 범인들이 뭐 한 300만 원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가져가고 뭐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당시 사건 현장을 보면 중앙 홀에 사각 테이블 위에 맥주잔이 3개가 있었고 그 옆에 맥주 4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개의 술잔은 여주인하고 김 씨가 마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이 끝나고 이 홀에 앉아가지고 좀 쉬면서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홀에서 쉬고 있었던 그들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는 김 씨의 청바지에 허리띠가 풀려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 박 씨는 신발을 신은 상태로 누워 있었지만 김 씨는 신발 한쪽이 벗겨져 있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범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이들에게 무언가 폭행 또는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찰과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범인이 여주인과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과 범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게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가 경찰의 추정이었어요. 근데 업주하고 이제 종업원의 지인에 따르면 뭐 사실 이 단란주점은 그냥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반 술집이었다고 해요. 자, 사람은 사망했지만 시신은 그때의 현장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좀 볼게요. 제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자료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미지 사진으로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김씨 시신에 남아있는 흔적을 토대로 사건 현장을 재현해봅니다. 범인이 김씨에게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려 했어요.
이때 업주 박 씨가 왜 이러세요? 하고 말렸을 거고, 이에 당황한 범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서 박 씨를 먼저 살해한 후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 김 씨까지 살해하고 달아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예요. 실제로 김 씨 몸에서 정액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액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액이라는 건 몸에서 3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어요. 생존기간이 있죠. 그러면 사건 당일이 아니더라도 그 전날 또는 그 전전날 성관계를 가졌었을 때 남아있을 수 있는 정액일 수 있다는 거죠. 성범죄였을까? 근데 전문가들이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무게를 더 두게 돼요. 왜냐면 범인이 일단 체액이 남아있지 않았고 다른 곳에 굳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옷을 입힐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자, 유일한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수사 초기에 경찰이 용의자를 남성 3명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성들이 이제 손님으로 오기 전에 이때 새벽 2시까지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4명의 손님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토대로 이제 저희가 막 증언도 받고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에는 자기들이 주점을 떠나기 이미 30분 전에 그때 3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종업원과 함께 저쪽 룸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중에 들어온 이 3명이 용의자구나 라고 지목을 해요. 그런데 재수사를 하면서 그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쪽으로 변경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더 미궁으로 빠져요, 여러분. 김 씨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전화 내용이 있어요. 사건 당일에 새벽 2시 17분에 지인과 통화를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손님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주인 아줌마 박 씨가 우리랑 단둘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뭐야? 봐봐요. 2시 17분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주인 아줌마랑 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아까 들어왔던 3명의 용의자들은 지금 이 공간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가장 간단하게요.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갔으니까 지문. 그런데요, 현장 조사에서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지문이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실 때 우리가 장갑을 끼고 마시진 않죠. 당연히 맨손으로 마셨을 거예요. 그러면 술잔이나 따랐던 술병에 지문이 묻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문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범인이 지문을 지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리냐면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맥주를 차갑게 마시지 뜨겁게 마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놨을 거고 컵도 넣어놨을 거고,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 냉장고에서 맥주와 컵을 꺼내서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온에 나오게 되면 따뜻한 데 나오니까 얘네가 이슬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방울이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방울 때문에 범인이 자연스럽게 남겨놓은 지문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범인은 흔적을 남겼어요. 이게 그 핏자국 사진이에요. 이게 지하 1층 단란주점에서 건물 1층으로 가는 계단과 벽면에서 약 10방울의 핏자국이 발견됐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핏방울이 누구의 것일까요? 사망한 피해자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안에 있었으니까요. 안에서 사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외부에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해를 저지르고 나오는 범인들의 몸에서 나온 피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자신들이 주인 피해자들의 피가 묻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피가 누구 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피가 AB형의 피였어요. 그런데 박 씨와 김 씨 피해자들의 피와 일치하지 않았죠. 혈액형과요. 그래서 이 AB형의 혈액형 핏자국의 주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된 거죠. CCTV 없었나요? 2001년이었어요. 이 단란주점 주변에도 CCTV가 별로 없었고 상가에 있긴 했지만 단란주점 쪽으로는 앵글이 잡혀 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앵글이 잡힌 게 있었대요.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범인의 모습을 전혀 분석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범인은요? 사건 현장을 자세히 분석했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살인 정황을 추정했죠. 하지만 정말 제대로 발견한 증거는 혈흔 10방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16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립니다. 자, 끝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건은 201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태완이법이 통과가 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범인이 살아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체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울산 경찰청에서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해요. 태완이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많은 미제 사건들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 사건 파일에서는 태완이법 이후 해결된 미제 사건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사건 발생이 하고 나서 10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수사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함도 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경찰분들이 노력하고 있으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또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찰분들의 노력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